마약 관련해서 부검을 하시겠느냐라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걸 와서 저희한테 안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죠.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비넷에서 꺼내서 재수사, 의도와 목적이 다분하다. 엄마는 오늘도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들은 12구 참사 때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잔뜩 놓여있는 커피들. 커피를 좋아했던 아들을 위해 친구들이 놓고 간 겁니다. 봉안당에서 보게 될 줄 몰랐던 아들의 이름 위. 아들이 떠나기 2주 전 찍은 가족 사진을 붙였습니다. 집에다 붙일 거를 여기다 붙이고 있네. 발자국 뽑는데. 아, 말도 안 돼. 나 어떻게 보내냐고. 있어? 김우연 아깝다, 아까워. 응?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들은 마지막까지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가자고, 의연아 우리는 가자고 잡아 끌었대요. 잡아 끌었는데 의연이는 도와줘야 된다고, 여기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길을 걷다가 죽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2구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에겐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내 아이가 떠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는 희생자 이름은 알려하지도 말라 했고 함께 모여 슬퍼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고 여당은 장관 해임은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인을 잃은 21살 고 송채림 씨의 방이자 작업실입니다. 한쪽엔 채림 씨가 직접 만든 의상들이 한가득 걸려 있는데요. 이걸 직접 다 예, 떼서 다 손으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 옷이 이제 그 경연대회 나가서 상 탔던 작품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참 열심히 사는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옷걸이. 아버지는 집안 곳곳에 남은 딸의 흔적들을 담담하게 소개했는데요. 여기 2층에 올라오면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안 올라오려고. 그냥 있던 공간 이대로 그냥 우리 애가 쓰던 물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둘려고. 이렇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겐 그날이 여전히 꿈만 같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채림이가 저기 지금 있다고. 얘들도 차마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못 하는 거죠. 이제 채림이가 길바닥에 지금 여기 누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이 떨려서 도저히 이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계속 찾아는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다고. 이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쯤 송탄 장례식장이라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신 보관하면서 우리 애기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근데 맞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지금도 그 얼굴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건 미치겠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엔 무기력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 진짜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도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라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12구 참사 직후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누가 찾아오긴 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하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듣는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12구 참사 바로 다음 날 엄마는 20대 딸의 주검을 고향 광주로 데려왔는데요. 장례 첫날 한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서 부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다라는 걸 먼저 꺼내시고 그 다음에 마약이 뭐 인터넷상으로 계속 퍼지고 있고 그런 소문이 또 돌아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하실 거냐고 부검을. 그냥 단지 소문에 의존해서 언니를 마약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압사 당해서 이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웠을 건데 또 한 번 이렇게 칼을 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요. 참사 당일에도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경찰 대응이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딸 잃은 어머니에게 마약 검사라니 유가족들은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함께 찾아왔던 경찰에게 검사가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검사 취지는 제가 이제 듣는 걸로는 그런 취지였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마약 관련해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광주지검도 당시 검사가 유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고 유족 의사를 존중해서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정말 검사가 이 압사 사고가 났을 때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 설마 이 딸이 마약으로 죽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해보자. 이런 얘기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들고. 그러면서 광주지검은 헬로윈 기간 중 마약 범죄를 우려하는 기사 2개를 참고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광주지검은 검찰 차원에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 여부를 결정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다만 마약 얘기는 그 검사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검사는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물어봐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황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도 지시를 받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윗선이 누군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가족의 말처럼 저희도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 부검 얘기가 광주 말고도 여러 곳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분들 분이 오셨어요. 이게 사망 원인에 마약 관련한 사망 원인도 있고 압사 관련한 사망 원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부검을 요청을 드리는데 혹시 의향이 있으시냐. 그냥 무슨 진짜 여기까지 욕이 나왔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도에 사는 유족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검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약 관련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누가 봐도 멍이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부검을 하겠냐. 압사 아니냐. 경찰에게 들었다는 유족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마약이랑 약물 그런
범죄에 연관될 수 있는데 분명히 부검하겠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해당 검사와 경찰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모두 마약 얘기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유족이 원할 경우 의견을 존중해 부검을 실시하라고 했을 뿐 그 외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분명 들은 사람은 있는데 말하거나 시킨 사람은 없다는 건데요. 마약 부검 관련 경위는 국정조사에서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유족 대부분이 다른 유족들을 만나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그 통로가 철저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동생을 떠나보낸 A씨. 참사 다음 날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다른 유족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고 저희와 같은 유족분들 있으면 좀 연락 좀 하갈 수 있게 방법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친절한 공무원이었지만 그건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서울시가 유족 정보를 섣불리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 본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 유족분들 정보 발설하지 말라고 공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 공무원에게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동의 없이 드릴 수는 없는 거로 저희가 장례식장 갔을 때 피해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라고 별도의 교육을 받고 갔으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유족 의사를 묻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저희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건 괜찮으니까 저희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분들이라도 좀 연결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는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여태까지는 연락이 없어요. 결국 이 유족은 봉안당에서 직접 다른 유족들을 찾아 헤맸는데요. 유골함에 적힌 사망 일자가 29일, 30일인 이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13명이나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납골당 가서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유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고 연락처 교환하고. 모든 지자체가 서울시처럼 했던 건 아닙니다. 중에 한 분이 원하셔서 저희 각각 1대1 공무원 분들이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그렇게 연계만 해드리고. 서울시가 유족 정보 공개를 금지했다고 하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정신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서울시는 처음엔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날엔 관련 문의를 한 공무원들에게만 답변을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 말을 못 믿냐며 억울해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참사 초기에 유족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유족과의 관계까지 세세한 정보를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행안부는 유가족 명단을 실무진만 확보하고 관리자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건 참사 발생 25일 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건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변호사 모임 민변이었습니다. 30년 전 이민을 떠난 엄마는 조국을 잊지 말라며 아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와 악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딸이 떠난 뒤에 날아온 취업 합격 문자. 너를 보내고 이튿날 너의 핸드폰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의 문자가 날라왔는데 너는 갈 수가 없구나. 엄마 생일 선물로 노래를 불러 녹음해줬다는 아들.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사연이 이어지며 울음소리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 참사 초기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선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화를 내동댕이 쳤는데요. 위패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는 분향소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총리. 그 다음 날엔 장례비 지원 액수가 나왔죠. 세금을 들여 희생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2차 가해에 불을 지핀 이 역시 배려와 공감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2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마저 거부할 태세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질 생각이 없냐는 질의서도 보내고 전화에 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유족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급해서요. 지금 빨리 일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네, 죄송합니다.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일정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국민들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러날 듯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나라. 한 외국인 희생자 유족은 한국 정부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 참사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Деньги нам Оксану не вернут. Деньги нам не нужны. Поэтому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кто-то на себя взял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главное самое, чтобы они обеспечили в будущем безопасность. 유가족들의 강국한 요청으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발하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잘 지어서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을 하는 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니야,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은 70대 노부부, 23년 차 부장검사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왜 저희 부모님 댁에 왔지? 이미 수사를 받던 박 검사는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도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더 찾는 거거든요. 더 저희 친정집 뭐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뒤지고 하는 것은 뭐가 더 필요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듯 강제 수사를 받는 이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2년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때 박은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를 징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7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 결정됐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알려져 있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 작성과 배포가 있고요.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징계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아예 징계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의 구성 등 절차상 문제를 추후 재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석 달 뒤 스스로 물러나면서 임기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던 작년 10월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 윤 전 총장이 졌습니다. 재판부는 13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내렸던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오히려 가볍다는 뜻입니다.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퉈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심 재판이 1년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예비 단계인 변론 준비 기일만 거듭하며 본격 심리는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1심에서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항소심이라는 건 1심 판결 후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1심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점이 다 잡혔어요. 네네. 판단만 하면 돼요. 네네. 그럼 간단하죠. 사실은 항소심에서는 뭐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례적이죠. 왜 이렇게 2심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걸까요? 징계를 둘러싼 논란, 그러니까 소송 자체의 쟁점은 바뀐 게 없는데 말이죠. 달라진 건 소송을 낸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현실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법무부. 원래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건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한동훈 장관과 맞서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고 측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고 피고 측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안에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순수한 의미에서 재판의 구조에 적합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 자체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소송을 그만둘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검찰총장에서 정치권을 직행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한 사실인 상황인데 적어도 그 징계 사실이 타당했다. 이런 내용이 법원 판결로 1심에서 일단 나왔고 이대로 또 확정이 된다면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1심을 이겨놓고도 이제 법무부는 싸울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지금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판결에 항소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피고로서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후보자 시절 소송에 관여 않겠다던 한 장관. 하지만 취임 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률 대리인단 3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대리인 중 한 명은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고 다른 한 명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이 적힌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다른 해임 변호사 한 명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저절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의 이유가 그거고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해임 절차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로 해임 통보를 한 겁니다. 국가의 의사표시를 문서하지 않고 카톡을 한 것은 부적절하니까 정식에 문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톡 해임이 논란이 이제 신문 언론에서 했던 그래서 그 논란이 된 그 다음 주인가 아마 저에게 공식 문서로 우편으로 왔어요. 잡은 끝에 새로 선임된 법무부 소송 대리인은 정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1심에서 보통 승소하면은 그분한테 다시 가죠.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바꾸는 게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재판 도중에 바꿀 경우에는 흐트러지잖아요. 결국은 뭐 재판을 질질 끈 뒤라든지 아니면 뭐 저주기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 없죠. 정무 법무공단이라는 게 정부의 이제 지시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변호인을 바꾸면서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올해 6월에서 8월, 또다시 10월로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제 3차 변론 준비 기일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1심에 이긴 변호사들을 바꾸면서까지 2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검사가 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입니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 징계 소송 지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검사는 재작년 12월 14일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무혐의 종결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위 조사 내용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감찰 방해와 관련 수사였으니까 채널A 사건 기록을 받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료를 제공받은 감찰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고발장을 냈던 보수단체가 다음 달인 작년 7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그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올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 수사팀이 박 검사의 혐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각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발된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박 검사는 검사 생활 23년 만에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까지 뒤집으며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 대한 재수사가 징계가 정당하다는 그 판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직 검사 신부님에도 방송 출연을 결심한 박 검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박 검사는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폄하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주목받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적 약자, 여성아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SNS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을 했고 그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친윤, 친여 검사들이 그 감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기록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데도 의도가 있다고 잘라 말합니다. 서울고검에서 작년 6월에 중앙지검 판단 이후에 1년 동안 캐비넷에 넣어놓은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비넷에서 꺼내서 재수사 착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도와 목적이 다분하다.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진 윤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고 2심 재판을 늦추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비위를 저지른 중대비위 공직자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측근의 비위를 온몸으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사도 착수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이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변호인의 도움마저 받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 변호인이 하루 종일 재판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고 미리 고지한 날에 일방적으로 그날 무조건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검찰 출신 변호인이 부담을 느껴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임을 하고 나서도 출석 요구서를 수사관이 변호인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무조건 수령을 해라. 심지어 고발당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피고발인에게는 고발장을 열람하고 등사를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어권 보장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 열람 등사 요청을 했는데도 거의 제대로 열람 등사가 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최근까지 고발장을 제대로 다 등사해주지 않아서 제가 출석해서 전체 고발장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당초 검찰은 박 검사에게 고발장 등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고발인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 정도를 가린 채 고발장 사본을 발급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박 검사가 받은 사본에는 위반 의심 죄목만 있을 뿐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건지 죄다 지워놨습니다. 피고발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의 조치가 아닌 것이죠. 국가는 특히 형사사법기관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의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헌법상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결국 박 검사는 3번이나 신청해서 겨우 제대로 된 등사본을 받았습니다. 19장 분량이란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줬을까? 차이가 있는 이유가 판단을 했을 때 나가도 될지 안 될지 다 다르시거든요. 조금 유연하게 이제 등사해주는 검사님도 있고. 무엇보다 박 검사를 괴롭히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수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마치 제가 잘못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그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때는 때가 늦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무고함을 증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징역 3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게 현실입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는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형사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두게 된 것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기관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은 사문화된 형벌 법규다. 검찰 간부인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나. 박 검사가 아직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을 향해 공포스러운 존재라며 쓴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실 때 국민들께서는 무언가 지금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하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고통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